야, 이 미친년아,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이 서울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을 울렸다. 수백 명의 인파가 오가는 횡단보도 위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욕설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다. 매연과 소음으로 뒤범벅된 아스팔트 위로 살기 어린 정적이 감돌았다. 욕설을 내뱉은 남자는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였다. 명품 로고가 어지럽게 박힌 셔츠의 단추를 배꼽까지 풀어 헤친 그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감고 있었고 팔뚝에는 험악한 문신이 꿈틀거렸다. 그의 옆에는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키릴의 의지에 비틀거리고 있었다. 남자의 거친 손이 맞은편에 서 있는 여성의 멱살을 억세게 움켜쥐었다. 뭐라고 말 좀 해보라니까 벙어리야. 남자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튀겼다. 그의 손에 멱살이 잡힌 여성은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서늘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시선을 사로잡는 미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인.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대대장, 계급은 중령이었다. 서인은 멱살이 잡힌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남자의 얼굴을 고요히 응시했다. 공포나 당황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다. 마치 길가에서 지저대는 사나운 개를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시선이었다. 그 눈빛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강남 바닥에서 꽤나 알아주는 조직의 간부이자 국회의원 아버지의 뒷배를 믿고 설치는 장태성에게 이런 대접은 낯선 것이었다. 보통 여자라면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질러야 정상이었다. 너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떠? 내가 누군지 알아? 장태성이 으르렁거렸다. 서인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 대신 냉철한 전술적 판단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황 분석. 민간인 남성 1명. 위협 수준 하. 음주 상태 추정.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을 복기했다. 신호가 바뀌고 인파에 밀려 걷던 중 장태성의 팔짱을 끼고 있던 외국인 여성이 하이힐 굽을 헛디디며 서인의 어깨 쪽으로 쏟아졌다. 서인은 반사적으로 여성을 잡아주려 했으나 닿기도 전에 장태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든 것이다. 명백한 쌍방 과실 혹은 상대방의 부주의였다. 하지만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장태성에게서 풍기는 역한 알코올 냄새와 동공에 풀린 상태가 그것을 증명했다. 서인이 입을 열었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쪽 일행분이 먼저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부딪힌 게 아니라 피하려던 참이었고요. 그리고 이 손 놓으시죠. 말대꾸를 해? 장태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곁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과시하듯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야, 얘 누군지 몰라? 내 여자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귀하신 분 몸에 기스 낼 뻔해놓고 사과는 못할 망정 손을 놓으라 말아야? 오 마이 가드. 외국인 여성이 과장된 몸짓으로 이마를 짚으며 비명을 질렀다. 마치 큰 부상이라도 입은 양 장태성의 품에 안겨 엄살을 부렸다. 장태성은 그 모습에 더욱 흥분하여 서인을 거칠게 흔들었다. 트렌치 코트의 깃이 구겨지며 서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저 남자 조폭 아니야? 무서워서 못 말리겠어. 여자가 불쌍해서 어떡해. 누가 경찰 좀 불러봐요.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장태성의 덩치와 험악한 문신 그리고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질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장태성은 그 시선을 즐겼다. 자신이 이 구역의 지배자라도 된 양 우쭐해졌다. 꿇어. 장태성이 명령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인이 되물었다. 목소리 끝에 서늘한 기운이 서렸다.
무릎 꿇고 빌라고. 내 여자 구두 굽 가진 거 물어내고 정신적 피해 보상하겠다는 각서 쓰고 꺼져.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서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군인 복무 규율. 대민 마찰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조항이 족쇄처럼 그녀의 전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면 참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양아치가 접근조차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인 민간인 신분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수부대 장교가 민간인을 폭행하는 것이 용납되지는 않는다. 경고하는데 좋게 말할 때 놓으세요.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서인의 경고에 장태성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인연이 진짜 돌았나. 보자 보자 하니까. 장태성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멱살을 잡지 않은 오른쪽 손을 높이 쳐들었다. 소뚜껑만 한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건장한 성인 남자가 작정하고 휘두르는 풀스윙이었다. 교육 좀 받아야겠네. 손바닥이 서인의 뺨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질끈 눈을 감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짝 하는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장태성의 입에서 당혹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분명 여자의 뺨을 후려쳤어야 할 자신의 손목이 허공에서 딱 멈춰 있었다. 아니 멈춘 게 아니었다. 잡힌 것이었다. 서인의 왼손이 장태성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고 있었다. 장태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자의 손은 자신의 손목 굵기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가녀렸다. 하얗고 고운 손가락이었다. 그런데 그 손아귀 힘이 마치 강철로 만든 집게처럼 단단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손목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 안 나? 장태성이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서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707 특임대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살상 훈련. 인간의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꺾어야 가장 큰 고통을 주는지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짐승이나 다름없지. 서인이 나직하게 은조렸다. 뭐? 짐승한테는 훈육이 필요하고. 그 순간 서인의 손이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비틀렸다. 단순한 힘으로 꺾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순식간에 벗어나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우두둑. 섬뜩한 파열음이 소음 속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으아. 장태성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멱살을 잡고 있던 왼손을 황급히 놓고 꺾인 오른팔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극심한 고통에 다리가 풀려버린 것이었다. 오빠! 외국인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나뒹구는 장태성의 꼴은 처참했다. 거만하게 치켜 올렸던 고개는 바닥에 처박혔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덜렁거리고 있었다. 서인은 옷깃을 탁탁 털어냈다. 구겨진 트렌치 코트를 매무새 좋게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바닥에서 뒹구는 장태성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치료비는 청구해. 법대로 해줄 테니까.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신호등은 마침 다시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던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저기요, 저 여자 뭐야? 봤어? 방금 손목을 그냥 한 번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장태성의 신음소리를 뒤로 한 채 서인은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닥에 쓰러진 장태성은 고통 속에서도 도끼를 품은 눈으로 서인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전연 잡아. 당장 잡아. 장태성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멀리서 지켜보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당황하여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서인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하철역 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지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부대에서 온 연락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늘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장태성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치심이 전신을 휘감았다. 강남 바닥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적은 없었다. 감히 여자가, 그것도 저렇게 새님처럼 생긴 여자가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렸다. 이건 단순히 뼈가 부러진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권위에 금이 간 사건이었다. 야, 차 대기시켜. 장태성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씨발 당장 애들 풀어. 강남역 사거리다. 어떤 년이 내 손목을 착살냈어. 예, 형님.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년입니까? 몰라. 닥치고 CCTV 다 뒤져서 찾아내. 지금 바로. 장태성은 이를 갈았다. 고통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서인의 얼굴만은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차가울 정도로 무심했던 그 눈빛.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표정. 절대로 그냥 죽이지 않겠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부러뜨리고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짓밟아 주겠다. 국회의원 아버지의 힘을 빌리든 조직의 힘을 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서인. 장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서인의 지갑을 주워들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다. 지갑 속에 꽂힌 신분증을 확인한 장태성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이서인. 잡았다.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VIP 병실. 으리으리한 1인실 안은 값비싼 화분이 깨지는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아, 야. 살살 안 해? 돌팔이 새끼야. 장태성이 깁스를 감고 있는 의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의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구르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뼈가 복합골절이라 맞추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닥쳐. 이따위로 치료해놓고 돈을 받아 처먹어? 나가. 당장 꺼져. 장태성이 성한 왼손으로 협탁 위에 물병을 집어 던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병실을 빠져나갔다. 병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장태성과 구석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부하 2명만이 남았다. 장태성은 욱신거리는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이를 갈았다.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뼈가 으스러지던 그 순간의 섬뜩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굴욕이었다. 강남 바닥에서 국회의원 장명석의 아들이라고 하면 경찰서장도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데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자신을 이 꼴로 만들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애들 풀어서 쥐 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부하 중 하나인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태성은 독사를 노려보다가 침대 시트 위에 던져두었던 지갑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현장에서 주워온 이서인의 지갑이었다. 신분증 꺼내봐. 독사가 얼른 지갑을 열어 주민등록증을 꺼내 장태성에게 건넸다. 장태성은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서인. 이름은 곱상하네. 근데 직업이 뭐라고? 독사가 지갑 안쪽 깊숙이 꽂혀있던 공무원증을 추가로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님. 이거 보십시오. 군인입니다. 군인? 여군? 장태성이 공무원증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사진 속의 이서인은 정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계급. 육군 중령 이서인. 중령? 아, 참나. 장태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요즘 군대 꼬라지 잘 돌아간다. 저렇게 어린 년이 중령을 달아? 아주 개나 소나 간부 해먹는구만. 어디 행정병이나 하던 년이 휴가 나와서 객기 좀 부렸나 본데. 장태성의 상식선에서 여자가, 그것도 저렇게 젊은 여자가 전투병과의 고위 장교일 리는 없었다. 기껏해야 본부 행정직이나 간호장교 정도로 생각했다. 그가 아는 군대란 돈 없고 백 없는 놈들이 나가서 구르는 곳이었고 간부들은 아버지에게 줄을 대려고 굽실거리던 통별들이 전부였다. 군인이라. 오히려 잘 됐네. 장태성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민간인이면 합인이 뭐니 시끄러울 수 있지만 군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족속들이라 약점 잡기가 훨씬 쉬웠다. 독사야. 2년 잡아서 우리 창고로 데려와. 예. 군인인데 괜찮겠습니까? 헌병대랑 엮이면 골치 아파질 수도. 멍청한 새끼. 누가 공식적으로 잡으래?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하라고. 민간인 폭행으로 옷 벗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면 지가 알아서 길 거야. 데려와서 내 발가락부터 핥게 만들고 그 잘난 손목을 오한마로 으깨버릴 거니까. 장태성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아버지인 장명석 의원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 내가 계집애한테 맞고 다닌다고 하면 그 노인네 성격에 나부터 죽이려 들 테니까 내 선에서 조용히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애들 풀어서 동선 파악되는 대로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장태성은 공무원증 속 이서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중얼거렸다. 이서인 중령님. 군인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줄게. 기대해도 좋아. 한편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 이서인은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등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훈련과 작전 중에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올려진 소지품들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지갑이 없었다. 흘렸나. 강남역에서의 소동이 떠올랐다. 장태성을 제압하고 인파를 해치고 나올 때 코트 주머니가 헐거워졌던 기억이 스쳤다. 지갑 안에는 현금 약간과 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분실 신고부터 했겠지만 서인은 침착했다. 그녀의 뇌리에 장태성의 마지막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도끼를 품은 뱀 같은 눈. 그자가 지갑을 주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귀찮게 됐군. 서인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성가신 파리가 꼬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707 특임대 대대장이었다. 적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가 취하는 행동 양식은 도망이 아니었다. 요격.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비용 스마트폰과 소형 도청 감지기를 꺼냈다. 올 테면 와봐. 누가 사냥감인지 알려줄 테니.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서인은 평범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오피스텔을 나섰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가 건물 입구를 나서자마자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엔진의 진동, 선팅된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할 미미한 기척이었지만 서인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빙고. 서인은 모르는 척 이어폰을 꽂고 조깅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머릿속은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세단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인을 따라왔다. 서인은 일부러 골목길과 대로변을 번갈아가며 달렸다. 놈들의 운전 실력과 미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아마추어는 아니군. 하지만 프로도 아니야. 그녀는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하며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세단이 공원 입구에서 속도를 줄이며 멈칫했다. 그 틈을 타 서인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반대편 숲길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놈들의 뒤를 잡았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서인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줌을 당겼다. 세단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남자들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짧게 깎은 머리에 험상궂은 인상. 장태성의 병실에 있었던 놈들이었다. 서인은 그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기 위해 휴대용 지향성 마이크를 꺼냈다. 거리가 좀 있었지만 고성능 장비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독사 형님. 놓쳤습니다. 화장실 들어간 지 10분이 넘었는데 안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조수석의 남자가 짜증을 내며 대시보드를 내리쳤다. 아 씨발 그년 귀신이야 뭐야? 분명히 들어가는 거 봤는데. 야, 형님이 말씀하신 거나 확인해. 그 MJ 파이낸스 장부 정리한 거 오늘 밤에 넘겨야 된다며. 알아. 차 트렁크에 실어놨어. 근데 이거 국회의원 양반 자금이라며? 냄새 안 나게 처리해야 되는데. 걱정 마. 장태성 이사님이 알아서 세탁하겠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이나 챙기면 돼. 서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MJ 파이낸스. 국회의원. 자금 세탁. 단순한 조폭의 보복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판이 컸다. 장태성이라는 놈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아버지인 장명석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놈들은 지금 그 결정적인 증거인 장부를 차에 싣고 다닌다. 서인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 놈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확실하게 기록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군인으로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쓰레기들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놈들은 지금 자신을 납치해 해코지하려 하고 있다. 정당 방위의 요건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놈들을 덮쳐서 제압하는 건 하수였다. 놈들은 도망칠 것이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다. 장명석 의원 같은 거물급 인사를 잡으려면 확실한 물증과 현행범 체포가 필요했다. 서인은 숲길을 빠져나와 다시 오피스텔로 향하는 척 동선을 짰다. 놈들이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길로 걸어 나갔다. 예상대로 10분도 지나지 않아 검은 세단이 그녀의 뒤를 다시 쫓기 시작했다. 서인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반사되는 햇빛. 또 다른 감시조가 있었다. 꽤나 공을 들이시네. 서인은 놈들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이다. 놈들은 오늘 밤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였다.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다. 작전명 호랑이 굴. 서인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아지트로 끌려가서 그들의 심장부에서 판을 뒤집어 엎는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707 특임대 대대장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 서인은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로 들어섰다. 가로등마저 깨져 깜빡거리는 을씨년스러운 길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지 않고 뚜벅뚜벅 걸었다. 미끼를 물어라. 그녀의 등 뒤로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엔진 소리를 최소화했지만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서인은 모르는 척 걸음을 재촉했다. 끼익. 갑자기 승합차가 속도를 높여 서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뒤쪽에서도 검은색 세단이 퇴로를 차단했다. 타다닥. 승합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5명이 복면을 쓴 채 튀어나왔다.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든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인에게 달려들었다. 약! 누구세요? 서인은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일부러 다리가 풀린 척 주저앉으며 공포에 질린 연기를 펼쳤다. 살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제발. 닥쳐 이년아. 사내 중 한 명이 전기 충격기를 서인의 옆구리에 갖다 댔다. 지지직. 푸른 불꽃이 튀었다. 서인은 찰나의 순간 근육을 수축시켜 전류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신용을 했다. 뭐야, 군인이라더니 별거 아니잖아. 한 방에 가네. 빨리 실어. 누가 보기 전에. 사내들은 축 늘어진 서인의 팔다리를 들어 짐짝처럼 승합차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발을 묶고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웠다. 출발해. 형님이 기다리신다. 승합차가 거칠게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차 안 서인은 두건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기절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오감은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좌회전 30초 직진 후 우회전. 속도 60km. 노면 상태 불량. 그녀는 차량의 움직임과 외부 소음을 통해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 차 안의 남자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2년 얼굴 반반하던데 형님이 쓰고 나면 우리도 좀 어떻게 안 되나? 미친 새끼 꿈 깨라. 장 이사님이 아주 박살을 내놓겠다고 벼르고 계시니까 아마 오늘 밤에 2년 장례 치러야 할걸? 근데 2년 진짜 중령 맞아? 몸이 너무 가녀린데. 그냥 코스프레 아니야? 몰라 임마. 신분증이 그렇다잖아. 아무튼 오늘 일당 두둑하게 챙기겠네. 놈들의 대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 서인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지금 자신을 묶고 있는 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1초 만에 끊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놈들의 본거지 장태성이 있는 곳,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장부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듯 심하게 요동치더니 멈춰섰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내려.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사내들은 서인을 거칠게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 냄새와 함께 폐공장 특유의 녹냄새가 진동했다. 일어나. 누군가 서인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서인은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웅웅거리는 기계음. 공장 안은 습하고 서늘했다.
형님, 물건 데려왔습니다. 독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다가왔다. 벗겨. 익숙한 목소리. 장태성이었다. 두건이 거칠게 벗겨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서인은 눈을 찌푸렸다. 시야가 확보되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깁스를 한 팔로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장태성의 모습이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마치 왕이라도 된 듯한 장태성의 모습에 서인은 피식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어서 와, 이서인 중령님. 내 별장에 온 걸 환영해. 장태성이 비릿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는 깁스한 팔을 들어 보이며 서인에게 다가왔다. 이거 보이지? 내가 내 손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서인은 겁에 질린 척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하. 이제 와서? 야, 꿇어. 부하들이 서인의 무릎을 강제로 꿇렸다. 장태성은 서인의 턱을 깁스한 손으로 거칠게 들어 올렸다. 군인이라며? 나라 지키는 군인이 이렇게 약해 빠져서 쓰나. 내가 오늘 특별히 지옥 훈련 좀 시켜줄게. 기대해. 장태성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드르륵 드르륵. 쇠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공장 안을 울렸다. 완벽한 포위. 도망칠 곳은 없었다. 놈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녀의 눈빛에서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시퍼런 살기가 타올랐다. 장소 확인. 주모자 확인. 증거물. 그녀의 시선이 공장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금고와 그 위에 쌓인 서류 박스들에 꽂혔다. 확인 완료.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장태성과 눈이 마주쳤다. 장태성은 흠칫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이었다. 뭐야? 너 눈빛이 왜 그래? 장태성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장태성. 서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존대가 아닌 반말이 튀어나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미리 해두지 그랬어. 뭐라고? 아들내미 면회 올 준비하시라고. 투둑. 서인의 손목을 묶고 있던 두꺼운 케이블 타이가 거짓말처럼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투둑. 공장 안의 공기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서인의 손목을 옥죄고 있던 두꺼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 폐공장을 지배하고 있던 장태성의 권력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의 봉인이 해제되는 신호탄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서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행동대장 독사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성인 남자가 도구를 써도 쉽게 끊지 못하는 산업용 케이블 타이를 여자의 가녀린 손목 힘만으로 끊어냈다는 사실이 도무지 입력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인은 그들이 당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제 수업 시작해볼까? 서인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독사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도 전에 서인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헉. 독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에서 단말마 같은 헛바람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다. 서인은 쓰러지는 독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그의 허리춤에 꽂혀있던 3단 봉을 능숙하게 빼들었다. 챙.
서인이 3단 봉을 허공에 뿌리자 강철 봉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펴졌다. 그제야 멍하니 서 있던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렸다. 저 전연잡아. 뭐야. 죽여버려. 장태성의 고함에 조직원 10수명이 일제히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좁은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겠지만 서인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전방 3명, 좌측 2명. 무기는 둔기. 살상 의지 있음. 서인은 달려오는 선두의 조직원이 휘두른 야구방망이를 고개를 살짝 까딱하는 것만으로 피했다.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빈틈을 보이는 순간 서인의 3단 봉이 뱀처럼 파고들어 남자의 손목을 가격했다. 악. 남자가 방망이를 놓치자마자 서인은 몸을 회전시키며 뒤따라오던 놈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다.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공중으로 붕 떴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이자 정교하게 계산된 춤사위였다. 서인은 707 특임대에서 익힌 크라브마가 KRAVMAGA를 실전으로 구사했다. 화려한 발차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의 전투 불능 상태를 만드는 급소 타격. 우드득. 깍. 서인의 봉이 스칠 때마다 팔다리가 꺾이고 조직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녀는 그들의 무기를 역이용했다. 쇠파이프를 든 놈의 힘을 이용해 옆에 있던 놈을 가격하게 만들고 달려드는 놈의 발을 걸어 제풀에 넘어지게 했다. 장태성은 의자에 앉아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강남 바닥을 주름잡던 싸움꾼들이 고작 여자 한 명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아니, 도살당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공포가 엄습했다.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군인이 아니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다. 어느새 서인의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서인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피 묻은 3단 봉을 바닥에 툭 던졌다. 다음. 서인이 차갑게 말했다. 남은 조직원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전의가 상실되어 있었다. 뭐해. 안 덤벼. 내가 니들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장태성이 악을 썼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서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태성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직원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장태성은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의자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막다른 벽이었다. 서인이 장태성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장태성의 명품 라이터를 주워 들고는 탁 소리가 나게 켰다. 흔들리는 불꽃이 서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장 이사님, 아까 지옥 훈련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나? 서인이 라이터 불꽃을 장태성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난 준비됐는데. 넌 안 됐나 봐?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줄게. 얼마면 돼? 10억? 20억? 장태성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서인은 피식 웃으며 라이터 뚜껑을 닫았다. 돈? 좋지. 근데 그 돈 깨끗한 돈 아니잖아. 서인의 시선이 공장 구석의 금고로 향했다. 저기 들어있는 장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뒷돈 챙긴 내역들. 그게 내 몸값보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장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여자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건가? 이제 2교시 시작하자. 과목은 자백이야. 폐공장은 정막에 휩싸였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의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장태성은 무릎을 꿇은 채 서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서인은 장태성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 금고 앞에 패대기 쳤다. 열어.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손가락이 필요 없겠네. 서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장태성의 성한 왼손을 겨냥했다. 열개. 연다고. 장태성은 기겁하며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수십 개의 외장하드, 그리고 낡은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서인은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다. 2024년 10월 건설사 50억 입금 마이너스 차명계좌 세탁 완료 2025년 1월 국방위원회 로비 자금 마이너스 30억 현금 전달. 서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단순한 조폭 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들이었다. 특히 국방 관련 로비 내역은 그녀의 영린을 건드렸다. 군인들의 피와 땀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불린 매국노들. 이게 다 내 아버지 장명석 의원 짓이지. 서인이 장부를 장태성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장태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해? 서인이 장태성의 깁스한 팔을 툭 건드렸다. 맞아요.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관리만 했을 뿐이에요. 장태성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술술 불기 시작했다. 증거 확보. 서인은 스마트폰을 꺼내 장부 내용과 금고, 내부, 그리고 자백하는 장태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장태성의 넥타이를 풀어 그의 손을 뒤로 결박했다. 자, 이제 아버지를 모셔와야지. 예, 전화해. 지금 당장. 서인은 장태성의 스마트폰을 던져주었다. 뭐라고 합니까? 사실대로 말해. 어떤 미친 여자가 쳐들어와서 다 박살냈고 장부랑 하드디스크 털리기 직전이라고. 안 오시면 아드님 목이랑 장부랑 같이 경찰서로 배달된다고 전해. 장태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예요. 큰일 났습니다. 장태성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장명석 의원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지금 출발한다. 그 여자 살려보내지 마라. 전화가 끊겼다. 장태성은 안도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온다는 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심판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서인은 스마트폰을 다시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살려보내지 말라라.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네. 서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폐공장은 곧 전쟁터가 될 것이다. 장명석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거물이었다. 그가 움직인다면 단순히 깡패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 용병급 경호원 혹은 사설 군사기업. 서인은 바닥에 널린 쇠파이프와 3단 봉,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았다. 그리고 공장 입구와 주요 동선에 간이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장태성이 질린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 맞이 준비. 서인은 싱긋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707 대테러 작전 수행 당시의 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데려올 사람들이 어떤 실력이든 상관없어. 여긴 이미 내 구역이거든. 서인은 공장 내부의 조명 스위치를 찾아 전원을 내렸다. 폐공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오직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서인의 실루엣을 비췄다.
지금부터 숨바꼭질이다. 소리내면 죽어. 서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태성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공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30분 후, 폐공장 밖에서 수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고성능 세단과 SUV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자갈을 밟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전원 진입해. 생존자는 없어야 한다. 목격자가 있으면 곤란해. 장명석 의원의 목소리였다. 냉혹하고 잔인한 명령이었다. 라저라저. 진입한다.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 프로였다. 일반 깡패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었다. 서인은 어둠 속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려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6명의 남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MPO 기관단총과 소음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혹은 PMC 민간 군사기업 용병들. 상황이 심각해졌다. 민간인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태성아, 장태성. 장명석 의원이 후레쉬를 비추며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덩치 큰 경호실장이 밀착 경호하고 있었다. 아, 아버지. 구석에 묶여있던 장태성이 울부짖었다. 용병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총구를 겨눴다. 확보. 용병 2명이 장태성에게 다가가 결박을 풀었다.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장명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을 끄고 사라졌습니다. 귀신 같은 년이에요. 한심한 놈. 장명석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여기 있는 모든 걸 태워버려야 한다. 장부 하드디스크 그리고 그 여자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마. 그때였다. 쨍그랑. 공장 반대편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용병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다. 타겟 확인 사살해. 용병 셋이 신속하게 소리난 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인의 유인이었다. 서인은 반대편 구조물 위에서 와이어를 타고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녀의 타겟은 용병이 아니었다. 바로 지휘부 장명석이었다. 누구냐? 경호실장이 기척을 느끼고 돌아섰지만 늦었다. 퍽. 서인의 군화발이 경호실장의 목을 강타했다. 억소리도 못 내고 거구가 쓰러졌다. 장명석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내가 감히. 장명석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서인이 더 빨랐다. 그녀는 장명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노신사가 바닥에 처박혔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VIP가 잡혔다. 용병 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어둠 속에서 서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이 양반 목이 부러지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서인은 장명석의 뒤에서 그의 목을 조르며 인간 방패로 삼았다. 장명석은 캑캑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서인의 악력은 쇠사슬 같았다. 너 인연.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국회의원이야. 넌 끝났어. 내 말 한마디면 넌 쥐도 새도 모르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의원님? 서인이 싸늘하게 속삭였다. 당신 아들이 마약 자금 세탁하고 당신이 국방 예산 횡령해서 비자금 만든 거. 그 증거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었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방금 이 모든 자료가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전송됐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이 불법 무장단체의 영상까지 포함해서. 뭐라? 장명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지금쯤 밖이 아주 시끄러울 텐데. 서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둘이 아니었다.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장명석이 절규했다. 용병들. 뭐해? 쏴. 그냥 다 쏴 죽여버려. 장명석이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하지만 용병들은 이미 총을 내리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건 포위됐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상대는 707 특임대 중령. 그녀를 죽인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전군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돈 때문에 목숨을 걸 수는 없었다. 끝났습니다, 의원님. 서인은 장명석을 바닥에 밀쳐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당당하게 공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탕! 이성을 잃은 장명석이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고 서인의 등 뒤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서인이 몸을 숙임과 동시에 뒤돌려 차기로 장명석의 손에 들린 총을 날려버린 것이다.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차시네. 서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장명석을 내려다보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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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철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와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전원 무기 버리고 손들어.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공장 안을 비췄다. 빛 속에 서 있는 이서인의 모습은 마치 심판의 여신과도 같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장명석과 장태성 부자,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용병들. 서인은 다가오는 헌병대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707 특수임무단 중령 이서인. 작전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아니었지만 피와 먼지로 얼룩진 트렌치코트는 그 어떤 제복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기나긴 밤의 사냥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다. 법의 심판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질 통쾌한 몰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찰칵, 찰칵, 찰칵.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것은 별이 아니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였다.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앞은 대낮처럼 환했다. 경찰차와 헌병대 차량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어지럽게 회전하며 현장의 긴박함을 알렸다. 나와. 당장 나오라고. 고함과 함께 건장한 헌병들이 공장 입구에서 줄줄이 걸어 나왔다.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이들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던 거물, 장명석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 장태성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인의 목숨을 위협하며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장명석은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흑투성이가 된 양복을 입고 비틀거렸다. 평소 TV 토론에서 보여주던 지적인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갑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는 하이에나처럼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의원님, 자금 세탁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드님과 함께 납치를 사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방금 공개된 영상 속의 음성, 본인 맞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장명석은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음모야. 정치적 공작이라고. 국방부 장관 연결해. 당장. 하지만 그를 잡고 있는 헌병 대위의 표정은 싸늘했다. 장명석 씨. 당신은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간인 납치 및 살인 미수,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행범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굴욕적인 순간
공장 입구에서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서인 중령이었다. 먼지 묻은 트렌치 코트를 툭툭 털며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패잔병 같은 장씨 부자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저분이 그 여군인가 봐. 혼자서 저 조직을 다 소탕했다고. 카메라 렌즈들이 서인을 향했다. 서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장태성이 운영하는 불법 자금 세탁업체의 장부 장명석 의원이 국방 예산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오늘 밤 저를 납치해 살해하려 했던 정황까지. 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좀먹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제압했을 뿐입니다. 와!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경찰 통제선 밖에서 이 장면을 생중계하던 사람들은 현실판 캡틴 마블, 여군 존 윅이라며 열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장관실의 전화통에 불이 나고 있었다. 장관님,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가 전부 이서인 중령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보좌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이서인, 장명석 체포, 707여군, 참교육 등의 키워드로 채워져 있었다. 허허. 이거 참. 국방부 장관은 헛웃음을 지었다. 골치 아픈 일이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군 위상이 올라가게 생겼구만. 감찰실에 연락해. 이서인 중령,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정당방위로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그리고 장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장명석 그 인간,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게 군 검찰단 최정예로 붙여. 썩은 살 도려낼 기회는 지금뿐이야. 취조실. 장태성은 덜덜 떨고 있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뚝 끊긴 지 오래였다. 눈앞에 앉은 군 검사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다. 장태성 씨, 영상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요. 쇠파이프 들고 설치는 꼴이 아주 조폭 영화 찍으셨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다 시킨 거라고요. 장태성은 살기 위해 아버지를 팔아넘기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 장부. 그거 다 아버지가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전 그냥 심부름꾼이었다고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서인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다.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에는 장태성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고 그가 직접 외국인 로비스트와 마약을 거래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처? 검사는 피식 웃으며 모니터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이서인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서인이 너희 아버지가 데려올 사람들이 어떤 실력이든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장면, 그리고 장태성이 공포에 질려 모든 범죄 사실을 술술 부는 장면이 고화질로 나오고 있었다. 이서인 중령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4K 화질로 찍어주셨네요. 당신 입으로 다 불었잖아. 이제 와서 발뺌해봤자 형량만 늘어납니다. 장태성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깁스한 오른손목이 욱신거렸다. 그날 횡단보도에서 그 여자를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그냥 사과하고 끝냈더라면,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뉴스는 연일 장명석 게이트와 이서인 신드롬을 다뤘다. 검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명석 의원이 방산 비리로 빼돌린 돈은 수백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은 아들 장태성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어 해외 도박 자금과 마약 구매에 쓰였다. 심지어 국가 기밀인 차세대 전차 설계도 일부가 외국인 로비스트에게 넘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매국 행위였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장명석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그는 의원직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구치소 7번 독방.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장명석은 이제 수인 번호 5032번이 박힌 낡은 수의를 입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이, 5032번. 밥 안 먹어? 교도관이 식구통으로 밥그릇을 밀어넣으며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이보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명석이야. 국방위원장이었다고. 아니. 그러시겠죠. 근데 여기선 그냥 밥 축내는 도둑놈일 뿐이니까 조용히 좀 합시다. 교도관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다. 장명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운동 시간에 찾아왔다. 운동장에 나간 장명석을 본 수용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인간이 그 매국노라며? 군인들 피 팔아서 지 배 채운 놈이잖아. 야, 밟아.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군대 건드린 놈은 최악의 취급을 받았다. 누군가 던진 흙뭉치가 장명석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 악! 나라 팔아먹은 놈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온갖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멸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한편 아들 장태성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그는 일반 사동 다인실에 배정되었다. 야, 신입. 너라며? 여자한테 쫄아서 다 불고 질질 짠 놈이. 방장은 험상궂은 살인 미수범이었다. 그는 장태성의 깁스한 팔을 툭툭 쳤다.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뉴스 다 봤어, 임마. 야, 얘 신고식 좀 시켜줘라. 여군 중령님한테 참교육 당했다니까 우리도 교육 좀 시켜줘야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 여기서도 아빠 부를 거야? 그날 밤 장태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강남 클럽의 화려한 조명과 비싼 술, 그리고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들은 이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가혹했다. 피고인 장명석 징역 25년, 추징금 500억 원. 피고인 장태성 징역 15년, 벌금 100억 원. 재판부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무고한 군인을 납치 살해하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서인은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려 장태성을 상대로 납치, 감금, 폭행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로 10억 원이었다. 법정에서 서인은 당당하게 증언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저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제복 입은 모든 군인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사는 서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승소였다. 장태성의 은닉 재산이 강제 집행되어 서인의 통장으로 거액의 배상금이 입금되었다. 하지만 서인은 그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았다. 몇 달 후 대전 국립현충원.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묘역의 태극기들을 펄럭이게 했다. 서인은 정갈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한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무공 훈장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령님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조용히 다가와 알렸다. 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곳은 작전 중 순직한 그녀의 옛 동료가 잠든 곳이었다.
보고 있나?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나라 아직은 쓸만한 것 같다. 서인은 장태성에게서 받은 배상금 전액, 그리고 장명석의 추징금 일부로 조성된 기금 10억 원을 순직 군경 유자녀 지원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그 기부 증서를 묘비 앞에 바친 것이다. 충성. 서인은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역. 서인은 다시 그 횡단보도 앞에 섰다. 계절이 바뀌어 사람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져 있었지만 북적이는 인파와 소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서인이 신호등 앞에 서자 곁에 있던 여고생들이 수군거렸다. 저분 그분 아니야? 맞아. 이서인 중령님. 뉴스에서 봤어. 대박.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길을 비켜주거나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예전처럼 무관심하거나 불쾌해하는 시선은 없었다. 그때 건너편 전광판 뉴스에 속보가 떴다. 국방부 군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이서인법 제정 추진. 장명석 일가 재산 전액 굽고 환수 완료. 서인은 전광판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서인은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누구와 부딪힐까 걱정하며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경쾌했다. 인파 속을 헤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파도처럼 강인해 보였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서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칼날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정이었고 그녀의 이름이 곧 브랜드였으니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부대 복귀를 알리는 호출이었다. 이서인 중령. 현 위치에서 복귀합니다. 서인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라저. 지금 들어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마치 그녀가 지켜낸 대한민국의 미래처럼.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